예. 자, 야, 당원이 최고다라는 프로그램이 85회가 됐는데요. 이 시작점에는 지난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원의 당으로 만들자. 그래서 85회, 15회만 더 하시면은 100회 채우시고. 그렇게 됐군요. 네, 네. 그러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자, 정정래 서울 마포울 국회의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회의원 겸 당선자 정청래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갔다 오셨다고? 동고차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 단어. 네, 동고차도. 세월호 지금 관련해서 제가 2016년 국회의원 컷오프되고 근데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국회의원이어도 국회의원 아니어도 세월호를 잊지 말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갔다가 지금 코로나 때 못 가고 거의 매년 지금 네. 동고차도는 어제 세월호가 다녀왔습니다. 침몰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네, 이렇게 손으로 닿을 듯하고 네. 그래서 그 험한 숲길을 헤치고 그 갯바위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이 46일 단식한 유민 아빠랑 같이 갔습니다. 유명 건강은 어떤가요? 지금 에어컨 설치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농사도 짓고 그러던데. 인디언 감자 농사 짓다가 네. 수지가 안 맞아서 지금 이제 에어컨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희 경기 광명을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을 당선자 김남희입니다. 그 참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인재 영입되고 나서 네, 어디 지역을 가야 건지 궁금하고 그 지역 가서 이렇게 선거운동하기 이 과정들 이렇게 계속 지켜봤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 총선은 그 꿈이 현실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혁신위원 때 인터뷰 한번 하셨고요.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인재 영입 되고 나서 또 인터뷰 한번 하셨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 방송에도 한번 나오셨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따로 인터뷰 한번 했던 걸로 그쵸. 기억하는데, 네, 네. 근데 인터뷰를 많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선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이 꿈이 돼서 나타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군요. 다행히 네, 제가 19% 포인트 네. 차이로 네. 압도적으로 자, 승리했습니다. 살아 돌아오셨고요. 자, 네네. 그래요. 이제부터는 당선자시고 다다음 달이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십니다. 네. 자, 박선원 인천 부평을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평을 당선자 박선원입니다. 예, 전 국정원 1차장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그 유명한 홍영표 의원을 물리치고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요 그런 지역구들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 잘 안 보이고 예. 홍영표 의원만 보였던 바로 그런 지역이 예. 아닌가 싶어요. 예. 관심이 국민의힘 득표율 하나도 안 중요해. 홍영표 의원이 득표율이 굉장히 낮았죠. 예, 8.7% 나왔습니다. 음. 여론조사 때 자체 조사 그분들 자체 조사가 14%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조사했을 때 한 12%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8.7% 나왔습니다. 8.7%. 예. 참 민주당의 라벨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방송하기 전에 정청래 TV, 김남희 TV, 박선원 TV 이미 채팅창 상단에 링크를 올려놨어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꼭 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제가 양해 말씀을 다시 구할 것은 우리 지지자분들도 총선 기간 내내 후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후원 홍보를 안 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예, 잘하셨네요. 여러분들도 호주머니를 좀 세이브 하셔라 이런 의미에서 예, 그래요. 저 근데 그때 나왔을 때 후원 계좌 없었는데. 나도 그걸 알아서 속으로 그럼 김남희가 손해긴 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네네. 양해 좀 아니, 부탁드려요.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이해합니다. 당선자분들도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을 좀 그렇죠. 해야죠. 그럼요. 맞습니다. 후원 대신 후원해서 당분간 즐겁게 노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채팅창 상단에 지금 링크가 있어요. 정청래, 김남희, 박선원 TV 좀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 11,110 이론 해주신 분 있어요.
1번을 5번 111. 찍겠다 그래가지고 예. 아. 그리고 여기 나왔다가 보니까 한 300명 정도 후원을 하셨던데요. 정말요? 5천 원에서 10,000원, 5만 원도 있었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저 후원하신 분들 중에 지금 점심을 안 먹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후원하느라고. 아, 저희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생활비가 이렇게 네. 비어서 네. 미안합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 네, 정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김남일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후원을 그때 그냥 후원 늦게 기자가 나오는 거네. 늦게 나오는 바람에 다음번에 다음에 네, 2월 네, 달쯤 알겠습니다. 나오면은 또 후원 네, 네. 많이 싸주실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총선 이야기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5월 한 달 동안 당원지 최고단은 당선자분들 주로 나오실 텐데 당선 감사 인사 우리가 민주당만 해도 175석을 얻어갔는데 그 중에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네. 우리랑 인연이 있는 분들은 당선 감사 인사를 하셔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김남희 변호사 당선 축하. 지금 저 장면인데 저분이 두 분이신가요? 네, 저희 남편입니다. 잘생기셨네. 아,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당선 감사 인사 새날 가족분들께 당선 네. 감사 인사 듣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정치 초보고 갑자기 이제 광명을 전략 경선을 하게 돼서 많이 부족해 보이셨을 텐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뜨겁게 지지해 주셔서 제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다 그 당원들 덕분이고 또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나서 된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다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의 영입 인재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찍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 잊지 않고 좋은 역할 꼭 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빙고. 모범 답안.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영입 근데 인재들 처음 교육할 때 그 얘기 했었죠. 예.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내가 잘나서 국회의원 네. 됐다고 하는 순간 다음 재선 안 된다. 네. 그래서 항상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때문에 됐다.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안 잊었어. 학습력이 뛰어난데. 뛰어나네. 근데 고시 사실 출신. 예, 서울대 법대 나와서 최연소 연수원생 네. 그러면서 로펌에 있다가 뭐 연봉 고액 연봉 뿌리치고 사실은 사회 봉사활동 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돌려받은 거예요. 네, 돈 안 되는 일을 했던.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걸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세련 네. 당선자님도 한번 볼까요? 저 장면은 근데 내가 다 해봤는데요. 이것만 안 해봤잖아요. 저 꽃다발 걸면 어떤 느낌이에요? 나 궁금해 죽겠어요. 일단 무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무거워. 네, 무거워요. 무거워요. 저게 생화죠? 네, 네. 생화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지 안에 이제 꽃을 꽂을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꽤 두꺼운 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꽃을 꽂아. 링을 만들고요. 네, 링을 만들고 거기다 꽃을 이렇게 꽃에 붙이는 네. 거예요. 붙여서 다음번에는 해오실 만한 분들에게 조화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4년 전에 조화로 했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 아, 그걸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 버리셨어요? 집에 아니요, 아니요. 걸어놨습니다. 그거를 보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잘 말려가지고 네. 보관하라 그래서 드라이 플라워가 되게 네, 네. 지금 드라이 플라워가 근데 됐습니다. 조화는 똑같아요. 사진 찍으면 다 생화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러네. 만져봐야 돼. 아. 그게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박 당선자님 당선 소감. 예, 아까 푸나님께서 당원의 당으로 만들자 그 말씀하셨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결사체 존재 그 자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의, 민주주의,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기 때문에 바로 그 당을 선택을 하면 이 어려운 윤석열 체제에서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보루로서의 민주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당선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부평을 주민들 우리 당원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아, 나는 권리당원이야. 나는 당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켜주세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내 속에는 파란 피가 흐릅니다. 그런 분들의 힘 때문에 제가 된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신이 영입인재 사오라고 하는데 사실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당에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거다. 나중에 시간 들여서 사귀자. 지금은 당신을 위해서 전화를 하나라도 더 돌리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 과분한 애정과 사랑을 받았는데 이 모두가 우리 당의 존재 또 잘 싸워서 제발 윤석열 정권에게 심판하고 뭔가 바꾸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셨던 그 느낌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사실 적응하기 쉽진 않았습니다. 예, 음지에서 쭉 살고 어디 활동할 때도 남이 안 보이는 데에서만 사람 만나고 아, 그랬는데 국정원에서 예, 이제는 사람 있는 대로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적응하는 점이 국정원 제가 또 정보 일을 해봤잖아요. 원래 정보 요원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됐잖아요. 흔적을 많이 남겨야 돼요. 업적도 내야 되고 성과도 네. 내야 되고 법안도 네. 발의해야 되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일할 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음지에서 일하고 예. 양지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양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쓰임새가 많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못 해본 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들이 거기에만 안 빠지면 돼. 음모론에만 안 빠지면 돼. 근데 사실 음지에서 일하는 건 쉽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조직 그 보고 속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중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호흡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은 동영상 하나만 보고 이 김남희 변호사 쇼츠인데요. 자, 앞에 한 짧아요. 꼬맹이들 모습만 보여주세요. 출발. 김남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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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게 동원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저런 상황들을 겪으면 되게 힘날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진짜 힘나죠. 그게 네. 최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지역구를 갔는데 네. 어린 아이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많이 응원하더라. 맞아요. 근데 정말 그게 그래요. 가정교육의 결과물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윤석열을 막 욕하면서 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다 찍어야 민주당 된다. 후보를 지지했다. 네. 실제로 많이 겪으신 일들인가요? 네, 저도 진짜 지역에서 그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1번 찍으라 그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문제다. 뭐 심지어 막 무슨 전두환 얘기까지 꺼내면서 이들이 나름 집에서 굉장히 그 전두환. 정치에 대한 많은 학습을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과정들이 좀 감사하고 또 근데 힘이 많이 감사한 났습니다. 건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네네. 힘들었던 거 솔직하게 조금만 하나씩만 짧게. 아,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광명을에 경선하러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진짜 너무 걱정이 많으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인지도가 너무 없으니까 그 유명인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그 광명을에 계셨던 당원분들이 이겨야 되는데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너 어쩌다가 여기 왔냐 막 무슨 생각으로 온 거냐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의 부담이 정말 컸고 제가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 5kg가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히려 경선 끝난 다음엔 좀 괜찮았는데 경선 기간에는 내가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원들이 너무나 실망할 것이고 당에도 제가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그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거기는 광명 시장을 오래 한 양기대 후보가 그쵸.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상황. 근데 그걸 이겨내셨어요. 네네 인지도가 그분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겼습니다. 네. 그랬죠? 생각해보면 그랬죠. 네. 자, 다음에 우리 박선원 당선자님은요. 네.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거기도 지금 홍영표 의원이 있어요. 마찬가지 경선 들어갔을 때 힘들었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3월 10일 경선 끝나고 3월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에서 18% 정도를 홍영표 의원이 가져가면 진다. 그런 그 판세 분석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조직에 힘이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3월 25일 경에 이제 뭐 제가 50% 이상 나오고 홍 후보가 12% 미만 나온다고 한 그 여론조사 발표 이후에 조직에 힘이 확 붙더라고요. 그 2주 동안 정말 깜깜이 오리무중 정말 그 목에서 정말 저절로 그냥 갈증이 아이고. 나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2주. 두 분이 경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도부에서는 다 네.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본인 일인 게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정치를 좀 하고 이 당원들 대중들과 호흡하다 보면 흐름이 네. 그 물길을 알듯이 네. 금맥을 알듯이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사실은 영입인재들은 정해줬죠. 영입인재 몇 호 타이틀을 달게 했어요. 네. 근데 그거면 당원들이 다 알아들을 거다. 그리고 그쪽으로 몰릴 것이다. 저희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이게 경선을 하라니 보통 영입인재들은 단독 공천인데 그런데 사익인 거죠. 영입인재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대표가 당 대표가 강하게 키우려고. 자 그러면 이따 정치 현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요 두 분이 이제 당선되셔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시면 왜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뭐 하고 싶으세요? 국회 들어가면? 저는 사실 이제 복지 전문가로 영입이 됐고요. 저는 이제 크게는 이제 그 두 분야의 일을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저출생 문제고 하나는 고령화 문제인데 제가 이제 복지와 교육, 뭐 보육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제가 지금 중학교 아이와 초등학교 아이 둘을 키우면서 또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정부나 그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안들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연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앞장서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노후가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인 돌봄이라든지 연금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개선하는 과제를 제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복지 전문가로 영입이 된 이상 그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앞장서서 좋은 정책도 추진하고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상임위는 보건복지. 네네. 우선은 보건복지에 근데 갈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넣어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국방이 보내면 어떡하려고 해요? 아유, 저는 학습이 빠르기 때문에 뭐 닥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지금 원내대표 네, 네.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단독이야.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 단독 후보 있잖아요. 네. 거기한테 전화를 하세요. 아, 왜냐면 네. 알겠습니다. 혼자지만 찬반 투표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찬성 눌러줄 테니까. 네, 보건복지 보건복지 보내달라.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공약 중에 네. 초선이 먼저다 그 공약이 있습니다. 예. 초선 위주로 우선 상임위 배치하겠다. 아 좋네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박선원 당선자지만요. 예, 저는 이제 국가정보원 해외 북한 담당 차장을 했었는데요.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각 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국가 전략을 펼치느냐, 어떤 산업 정책을 펼치느냐, 정말 생존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각 국가가. 그런데 최근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뭐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전부 뭐라고 합니까? 한국은 미래가 없다, 끝났다. 곧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국회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최고위원님들과 같이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같이 연구해서 그걸 먼저 수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자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한번 세워서 민주당이 드디어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확실한 수권 세력으로 일어서려고 하는구나. 역시 지금 이 윤석열 정권한테는 기댈 것이 없고 우리 민주당에게 기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뢰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좀 우리 민주당으로 확 좀 끌어올 수 있는 작업. 좀 집중적인 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좀 하고 싶어요. 한 서너 달이라도 한 6개월이라도요. 그럼 상임위는 어디예요? 상임위는 희망 상임위. 정보위하고요. 겸임 상임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교육시킬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정보위 겸임하면서 국방이나 통일통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겸임 상임위는 잘 못 가요. 아 그래요? 외통위를 하면서 정보위를 가는 건다는 것은 원내대표가 편애하지 않으면 아 그렇겠네요. 못 가는 거라니까.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 겸임 상임위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정보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겸손하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일 열심히 하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문성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원내대표 권한인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곧 될 것 같은데 정보위는 우리가 비공개 회의지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정보 국정원 차장 출신이니까 뭐 안 보내겠어요? 예, 하긴 그렇죠. 상징성이 있는데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재명 대표. 근데 전화를 해야 돼. 찬성표 찍어주겠다고. 아 전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저 그 국정원의 선거 개입, 뭐 당대표 태력 관련한 것들 그거, 예. 박선원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지점이 사실 원천 봉쇄된 측면도 있어요. 예, 일부 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기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꼭 좀 하고 싶어요. 맞죠. 그거 해야 됩니다. 저는 대충 어디를 짚으면 된다 이건 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국회에 좀- 들어가면 이것도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그럼요. 예, 왜냐하면 정보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자, 알겠습니다. 욕심들도 많으시고요. 이 마음 초심이 변치 않으시기를 바랄게. 그럼 이런 것도 있죠. 선거 운동을 해보면은 네. 내 지역구에 이제 쉽게 표현해 아주 유치하게 표현하면 이 지역구 내 거잖아요. 그럼 이 지역 막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현안들 이거 꼭 해결하고 싶다 이런 현안들이 있죠. 광명은 아무래도 교통이 제일 큰 문제예요. 광명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광명 을 지역에 지하철이 없어요. 아. 네, 광명 갑 지역에 그럼 GTX 나야 돼요? 아니요, 그 GTX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좀 너무 후 얘기고 지금 신안산선이라고 그 서울과 연결하는 지하철이 공사 중인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당선되고 처음 간 게 신안산선 시행사를 찾아갔습니다. 공사 그랬어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나 당선자야. 이거 빨리 해줘. 이거 그거예요? 그렇죠. 해야죠. 제가 또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으니까 그 주민들이 워낙 교통에 대한 그 요구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잘 해결하도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그 네. 유튜브 강의를 또 잠깐 하자면 일단 네. 손명수 당선자를 찾아가세요. 거기가 국토부 차관이고요. 네네. 철도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네네. 용인에서 당선된 네. 그걸 네. 찾아가서 네네. 솔루션을 좀 찾으시고 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또 지하철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대부터 시작하는 네. 지하철이 상암동 거쳐서 네. 그 한준호원 지역구 덕은역 거쳐서 강서구 부천까지 가는 20km 2조 1천억 들어가는데 민자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이미 4,477억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12년 만에 했네요. 제가 처음 제가 제기를 해가지고 상암동 주민 2명이 찾아와서 지하철 놔달라고 해가지고 그 과정은 저한테 들으시고 아, 네네.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신안산선 말고도 그 신천한 신림선이라고 또 그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일 거예요. 그 네. 손명수 전 차관 네. 이번에 당선자 네네. 거기랑 만나서 네. 쭉 상의를 하면 네네. 그 안에서 답이 나올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감사합니다. 돈 받고 가르쳐야 훌륭한 되는 선배 진짜 네, 훌륭한 훌륭한 선배. 선배님이십니다. 이게 다 당선됐으면 이미 6선인데 말이죠. 자, 박선원 당선자 예. 부평의 지역 현안이 뭡니까? 부평은 이제 남쪽으로는 경인 전철, 또 북쪽으로는 경인 고속도로 이렇게 위아래로 갇혀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팽창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가 이제 인천 모든 국회의원들과 시장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하면 그 위로 이제 공원도 조성하고 또 몇 군데는 이제 상업시설도 조성함으로써
감히 꿈꾸건대는 우리도 판교 부평도 판교 분당처럼 되어보자라고 하는 개발에 대한 꿈. 그것을 위해서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 50여만 평의 땅이 새로 생겨요. 미군 기지,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렇게 반환하는 우리 토지.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밀집되어서 더 이상 빽빽하게 발전의 여지가 없었던 이곳에 새로운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50여만 평을 제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부평이 원도심, 구도심이 아니라 신도심이 돼서 정말 좀 쾌적하고 행복한 또 새롭게 그 인구가 들어오고 일자리도 넘치는 그런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첩첩산중이네요. 이것도 바로 첩첩삼중 맞습니다. 그 교육에 들어갑니다. 이거 공교롭게 내가 한 일을 좀 말씀하시는데 경의선 숲길공원 연트러파크 그게 원래 지상 1층, 지상 2층 철길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5, 6층 높이로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 새로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초선 때 공약했습니다. 7.4km 거기를 지하화하고 그 위를 공원을 만들겠다. 그것도 실제로 됐어요. 근데 지하로 파려니까 50m를 팠습니다. 지금 50m에 철길 하나 지나가고 지하 25m에 또 하나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2층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지상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7.4km. 근데 이 땅이 철도시설관리공단 땅이 국유지예요. 그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KTX 건설하라고 빚을 8조를 줬는데 이자 갚기도 바쁘다고. 그래서 그 땅을 원래는 건물 지어서 다 임대 분양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이걸 지난한 싸움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홍대 입구 홍대역하고 서강대 앞 그 두 분만 건물을 지어라. 그래서 애경백화점이 홍대 앞에 들어온 거거든요. 맞아, AK 플라자. 네, 애경백화점.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지금 공원이 됐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공원 중에 하나 이게. 왜냐하면 24시간 360일 발길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범죄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공적 감시 기능이 작동해서. 근데 이게 다 돈이에요, 예산. 지하로 팔려면.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하려면 결국 돈 문제거든요. 돈을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 명분은 저랑 같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진짜 거기 연트러파크 갈 때만 느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 속도가 좋아요. 있으면요. 양쪽 지역이 단절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이어주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열심히 투쟁도 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뭐 철도 교수들 막 전문가 모셔놓고 토론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발표를 했어요. 딱 발표한 순간 뭐 땅값이 오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철길 옆이기 때문에 땅값이 제일 헐값이었어. 그동안. 그 당시에 800에서 1,200만 원이었어. 한 평. 철길 옆에 아무도 안 살려고 그래. 발표한 순간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연남동 서계동이 그 주택가까지 카페 골목이 되고 다 리모델링에 쓰는 게 뭐냐면 경의선 숲길공원의 영향이거든요. 그 동네가 달라집니다. 산뜻해지고. 야, 그래서 당선시켜줬구나. 마포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도 그 구간이 있잖아요. 부평에. 예,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경의선 숲길공원처럼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하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본인 앞날도.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역에 뽑아주신 분들에 대한 립 서비스였어요. 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두 분. 슈퍼 스윗님 그렇게 고맙습니다. 자, 정치연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사이에 영수회담이 있었다. 근데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국민의힘 총선 대패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 23% 당일날 영수회담 합시다고 제안이 왔고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지려질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제 없이 한다.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해가지고 오늘 이루어졌는데 보면은 사실 영수회담이란 말이 이렇게 우리 입에 안 오를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 단어에 가까웠었던 건데 저렇게 이루어졌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그중에 윤석열 면전에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가족 의혹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오늘의 진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에게 할 말 다 했다. 그리고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사항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가지인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라.
R&D 예산 왜 예산 내년으로 넘기냐? 추경해서 해라.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특위, 연금개혁,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 가족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 재편, 실용 외교까지 10가지 정도를 요구했고요. 그중에서 아마 지금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거는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이제 여기에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뭐 민주당도 의료 개혁,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총선 때 어떤 거였었냐면은 의사들하고 국민들하고 정부하고 정당들이 모여서 이거를 한꺼번에 좀 논의를 해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봐가면서 하자 이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거는 이제 이게 저렇게 발전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네. 진짜 중요한 최상병 특검이나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가족 의혹 정리라든지 하는 진짜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아마 거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죠? 오늘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근데 이거 역대급 이벤트 중에 하나였는데. 자, 그냥 촌평을 하자면 제가 페이스북 두 개를 올렸습니다. 근데 굿 스피커와 배드 리스너의 답답한 130분간 우이독경 영수회담이었다. 이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만 빛났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비공개 때 85%를 윤석열 대통령 혼자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발언한 걸 글로 옮겨보면은요, 비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쓸데없는 거시기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담 들어갔다 왔던 박성준, 진성준하고 통화를 좀 했었는데 굉장히 지루했답니다. 오늘 윤석열의 목소리도 진짜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보기엔 조금만 얘기한다면 그리고 이제 A4 LPG를 써갔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뭐 덕담 조금 하고 그럼 대통령이 먼저 발언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것도 그쵸.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 발언 이제 끝난 줄 알고 퇴장하라고 언론들. 근데 잠깐 이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10페이지 분량 한 18분 정도 15분 정도 읽은 건데 그거 말고 보여진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합의 한 줄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경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불 끄고 이재명만 빛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생중계되는 가운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반전, 뭐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제를 없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뭐라도 자기도 말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그냥 웃다가 재명 대표님이 말하니까 자기는 또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죠. 뭐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아마 비공개 때 말을 대부분 했다고 하는 건 아마 변명을 했겠죠. 그렇죠. 이건 못하겠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고, 근데 국민들에게 보여지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도 없고 할 말도 없구나 이게 더 드러난 자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이런 거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상태였을까? 표면적으로는 매우 오만한 태도. 이것을 통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나 이재명 대표이고 양보한 거 없어 이런 사인을 보낸 거다. 그런데 진실로 문제는 둔감하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른다. 그러다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혼자 85분을 이야기했을까? 그건 초조 불안의 반증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말릴 것 같고 그러니까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말려서 10가지 중에 서너 가지는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 같아서 매우 오만하고 고압적인 것 같지만 동시에 그 뒤에는 자신이 밀리고 있던 현 상황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같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상태로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겉으로는 오만하고 내가 쥐고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차근차근 정확하게 국정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 데에 대한 인내심을 잃지 말고 제대로 공격하고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지금 하는 대로 가시면 된다. 10가지 요구 네. 반복적으로 가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출 라이트 거기에 추가를 하면 이런 거거든요. 카메라가 있을 때 이재명 대표 발언할 때 제가 태도를 봤거든요. 근데 메모지 있고 이러고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경청을 잘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하고 메모를 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이게 아 이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머리가 빈털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빈털털이 회담인 거고 말을 많이 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많이 알면 정확한 말, 전국을 찌르는 말만 하면 되는데 사태 파악이 안 되고 국정 방향도 없고 철학도 없고 국정 현안에 대한 파악도 없다 보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려고 자꾸 떠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숨이 일관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은 졸릴 지경이죠. 근데 하여튼 뭐 그 남의 말을 원래 안 듣는 사람이라고 그런 평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리고 검찰이라는 일 자체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으로도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이제 검사는 자백을 받는 자리죠.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5년의 임기를 가진 대통령이 2년 동안 자기 임기를 단축시켜버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윤석열의 결말은 세 가지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야당하고 공동정권하는 거예요. 소위 협치. 그렇지. 식물 생각은 대통령으로 없죠. 네. 임기를 나머지 보낼 것이냐, 네. 아니면 어떤 사건이 결정적인 게 하나 터져서 날아가고, 탄핵을 당할 네. 것이냐, 이 세 가지밖에 없는 상태. 결말이 정해진 상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자신감이 있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뚫거나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덜 손해보는 것을 하나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야, 내가 여기서 들어주면 계속 밀고 들어오겠지. 내가 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날카로운 예봉을 꺾는 효과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들어줬어야 돼요. 몇 개를 수용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언론 플레이가 가능하냐면 아 이거 내가 진짜 들어주기 어려운 건데 야당 대표가 왔기 때문에 내가 수용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예봉을 꺾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머리가 일단 안 돌아가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위기에 몰려서 불렀잖아요.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빈궁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를 하나 들어줌으로써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거 수용했는데 다음번엔 다른 거 논의합시다. 이러면서 야당 대표를 자주 만나는 게 본인한테 좋은 거예요. 본인이 결국은 예산 집행권 본인한테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빛나는 일이거든. 근데 안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야당의 주장이 더 빛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페이스북에는 참 미련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회담이라고 하는 것, 영수회담 내지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길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늘 우리는 그걸 체크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시간을 줬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면서도 내가 끌고 갔다. 난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또 만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끌려갔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줘서 애우도 했고 하나도 안 들어줬고 앞으로도 들어줄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만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미련한데 그 미련함이 어느 정도 미련하냐면 그냥 벽을 꽉 세워버림으로써 자기도 돌아갈 데가 없는 스스로 가둬버린 네, 거예요. 자기를 차단시켜버린 자기의 행동과 선택의 그 수단과 범위를 좁혀버릴 정도로요 아둔하고 미련한 거죠. 근데 이번에 그래서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한동훈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렇죠. 전국을 예. 돌면서 천적까지 써가면서 그렇죠. 내가 네, 저는 선거운동 해줬는데 나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한 게 아무 잘못이 없고 그냥 한동훈이 잘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 선배? 굳이 네, 그렇죠. 윤석열도 학교 잘하는 선배죠. 선배예요. 저 한동훈 부인하고도 그렇죠.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그냥 아는 아는 분이죠. 사이? 아는 사이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모든 중심이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 대통령으로서 내가 한 건 다 맞는데 이제 주변 애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나는 야당하고도 협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야당은 나의 적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이런 겁니다. 뭘 모르니까 뭘 다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나 이거 몰라.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질문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뭘 질문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뭘 들어줘야 되고 뭘 컷해야 되고 뭘 미뤄야 되고 이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아무 말 잔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85%를 주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지금. 오죽했으면 그래서 저 중앙일보인가요? 다음 대통령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뉴욕 타임스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 네. 요게 그런 것 같아요. 지난 2년이 스스로가 퇴로를 막은 상태에서 극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극우 정치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법이 그냥 끌려 내려오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한 정치를 해왔으면 정책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총선에 참패했더라도 끌려 내려오란 말을 안 하죠. 근데 상당수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상태에서 극소수 지지자들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끌어내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 이미지라도 채우려면 이재명 대표한테 백기투항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법으로 협치를 정해진 해야죠. 임기이기 때문에 네네. 백기투항을 하면 국민들이 끌어내리지는 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 중에서 가장 망언적 명언이 뭐냐면 앞으로 정치하겠다. 아니 2년간 그럼 정치를 안 했다는 건데 대통령은 정치의 정수예요. 아, 근데 그동안 통치했다라는 거고요. 저는요. 네. 손흥민 선수가 나 지금까지 앞으로 축구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2년간 축구를 안 했다는 거잖아. 아니, 이런 망언적 명언이 어디 있냐고. 근데 오늘 그 쭉 나온 걸 보면 확실히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비극이에요. 누구나 말이죠.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야기를 하면 아, 그 정도로 어렵구나. 정말 그거 해야 되는구나. 예산 되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볼게. 다음은 얼마라도 25만 원 다 안 되면 반씩 나눠서라도 해볼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해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걸 덥석 물면은 이재명 진다고 대표한테 생각하는 진다. 거죠. 네, 진다고 생각하는 진다. 거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앞으로 계속 밀릴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내가 버텨야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비극의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극을 해소해야 돼요. 국민은 그 비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난 대통령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씩 예. 예를 들어서 여당의 입장에서 못한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들이 대안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20만 원 한다든가 하다못해 선별적으로 한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시속 게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안 아예 하는 그냥 거죠. 못한다 네, 이렇게 된 못한다. 거잖아. 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가 되겠어요? 아, 이재명 대표는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적어도 45대 55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도 보면서 느낀 게 정치라는 영역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 두 분 다. 그래서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누군가와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그 타협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무조건 누군가를 힘으로 짓누르고 권력으로 짓누르고 이것이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옳고 내가 맞으니까 다른 상대방은 내가 들을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고 소통할 필요도 없다. 딱 이런 태도로 정치를 하니까 지금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치를 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비극적인 그렇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수 언론들 이야기처럼 경험 없는 사람을 대통령 시키지 그렇죠. 말라는 게 맞아요. 정청래 보세요 지금 아까 모든 대안을 내놓잖아요. 경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정치해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에 올라가니까 자기는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다 옳고. 그러니까 지금은 2년 동안 검사 정치한 거예요. 검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폭압적인 정치를 했던 그러니까 건데 정치도 짓누르는 아니고 거. 정치를 2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수사만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한번 바라볼까 했다가 땅에 발이 닿는 순간 아뜨거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 이게 근본적으로는요. 제가 방송을 많이 해왔던 얘기긴 한데 극우 지지층에다만 서구를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지율이 갤럽 23 이렇게 오늘 여론조사 꽃도 23점 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들어주면 진짜로 삼전도의 구력이 된다. 그러면 핵심 지지층까지 빠진다. 그러니까 그 극우랑 정치를 하다가 정치 아닌 그 정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도 극우만 끌어안고 있는 맞습니다.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그 극우 지지층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은 이거는 정말 브레이크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뭘 모르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25만 원을 결단을 해서 딱 했어.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행을 한 거잖아요. 맞죠. 이재명 대표는 정책적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럼 기억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그걸 몰라. 미련한 거지.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그 뭐 집행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있잖아요. 정부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우리가 정책을 다 했는데 결국은요. 우리가 그때 지자체 단체장을 많이 뺏겼을 때요. 다 지자체를 통해 나가는 거야. 열린우리당 이런 때 있잖아요. 뭐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예산 집행을 복지부에서 하지 않고 지자체로 다 돌렸어요. 그럼 나눠주는 건 다 구청장이 나눠주고 그렇죠. 시장이 네. 나눠주고 군수가 나눠주는 거야. 근데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아.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나눠주고 온 거거든. 어디가 더 많냐고 지금.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이거 요구했던 정말 사항 답답해. 중에서 답답합니다. 그래도 무리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것 또는 협상을 해볼 수 있는 게 25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본인이 가족 의혹 해소해달라 이거 못하는 받죠. 상황 못 받죠. 누구나 다 알고 그렇죠.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렇죠. 사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25만 원이라도 일단 한번 이걸로 한번 첫발을 떼보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오늘 저쪽 일성이 25만 원 안 되었어요. 이런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얘기했어요 먼저. 그거는 이제 자기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부자 감세 외에 어떠한 경제 정책도 어떠한 복지 정책도 악이고 잘못된 것이다. 자기는 그거 할 생각이 없다. 부자 감세 그것만이 정이고 옳은 정책이다라고 하는 도구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금 살피고 국민을 살피겠어요. 또 하나 진짜 내가 이 윤석열 대통령 포함 대통령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한 것이 의대정원 문제 있잖아요. 본인은 이 풀기 어려워요. 왜냐면 야당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요. 기대기정법으로. 그러면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그건 맞다. 야당도 협조할 자세가 돼 있다. 그럼 덥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천히 해결할 것과 지금 당장 해결할 것인데 의대정원 문제는 바로 그럼 실무 협상을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 여당, 청와대, 의협 만나가지고 논의 탭을 빨리 만듭시다. 네. 그 내일부터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의대 정원을 한다고 그랬을 때 보수 언론이 지지했어요. 똑같은 아니에요. 거의. 문재인 대통령 때 하려고 그러니까 지지했던 보수 언론들이 또 반대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대 정원 4,500명입니다. 공공의료 맞아요. 이런 거거든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 면이 덜 깎이면서 야당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파악도 덜 돼 있는 것 같아.
제가 윤석열이었으면 이거 하나만으로 딱 낚아채가지고 합의를 하는 거야. 합의면 발표하는 거야 이걸로. 본인이 한 말 있잖아요. 그 의대 정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랬어. 2,000명을 1,000명까지는 안 해도 돼. 네. 반까지 깎아줄 수 있어.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 400명인데. 아니 3천 몇백 명이 지금 의대 정원인데 2천 명을 갑자기 늘려서 어떡하자는 거야. 교수도 부족하고 강의실도 부족하고 실험실도 부족해. 근데 왜 이렇게 이 토론이 이렇게 신나냐? 아니 근데 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왜냐면은 말이요. 이 상황이 내가 왜냐면 매국노인가 봐요. 이 뒤에 숨겨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야당 대표 이재명 정치인이 제안한 거 그거는 들어주지 않는다. 야당 대표 이재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행동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 가동되는 거, 작동되는 거 이거 용인하지 못한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몇 번 회의에서 이 결론을 갖고 예. 나왔겠습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닌데 잠깐 네, 이거는 네. 윤석열과 그 세력의 전략적 합의 내지는 결정의 결과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당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공격적인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프로그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공작 정치에 지금 요런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네. 근데 대통령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남의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 다 쳐냈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에는 거의 관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이 국정 방향, 국정 현안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갈피를 잡잖아요. 그러면 누가 참모가 얘기했을 때 그건 이거고 저거고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겠는데 본인이 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지금 내가 봤을 때 자격지심이 자격지심. 작동하는 정확한 상황인 것 용어가 같고. 자격지심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해병 특검으로 한번 가보면요. 네. 5월 2일 날 지금 본회의 하겠다는 거고 지금 박선원, 김남희 당선자는 사실은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 최해병 특검이 결국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결정한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요거를 그냥 물론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특검 임명권도 본인한테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게끔 진상규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갖고 윤석열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도 저는 탄핵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사과 사안이었다고 좀 더 생각해. 근데 요거를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가면 두 분 당선자들의 몫이 커지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죠. 되는. 네, 계속하게 그래서 되죠. 여기 지금 네.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명운이 걸려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센 게 오는 거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네.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박정훈 대령을 그렇게 곤경에 빠뜨리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 아니 우리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없다. 그럼 최고로 센 사람은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이것을 안보실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공직기강 비서관 통해서 즉 지금 민정수석도 없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뭘 집행할 수 있을 때 가장 공무원한테 막강한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이거는 비서실장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팔을 삐틀어서 서류를 회수하고 조작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뒀을까요? 저는 계속 그게 숫자를 미스터리예요. 보면서 그게 미스터리더라고요. 아니 그냥 네, 별두개 날리는 게 네,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일도 그걸 아닌데. 보호하면서까지 정권이 네. 위험한 상태까지 빠지는 맞아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썰이 있죠. 하나는 김태효의 민원. 그러니까 김태효가 친한 저 임성근. 네. 또 하나는 임성근의 로비 썰. 이거 나 좀 빼달라고 하는 로비 썰.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한 게 아니냐라는 썰이 있긴 합니다. 뭐 근데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런 로비 때문에 이렇게까지 위험한 행동들을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 했는지. 어떤 그 조직이나 체계가 네. 작동하다가 한번 탄력 받잖아요. 그러면 뒤로
후퇴하는 순간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후퇴하지 못하고 계속 밀고 가다가 정권 전체에 명운이 걸린 특검으로 이게 이제 비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전에 막았으면 되지 않느냐 안 막아져요. 왜냐하면 이 정권은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제도에 따라서 권력의 행사가 자제되고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합리적인 대통령이 기분 의사결정이 나빠서 안 되는 하자는 건 거죠. 해야지. 네, 네. 왜 집행하지 않아? 거기서부터 시작된 정권에 내재된 권력의 성격, 제왕적이고 전제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성격이 그대로 투영된 그 대통령실의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안 막아지는 거예요. 그 일설에는요 이시원이가 한동훈보다 신이 많은 최측근이라고 하더만요. 그 언론에 많이 이시원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시원이 소위 그 간첩 조작 사건 한 그렇죠.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예산 집행, 특수활동비 집행했던 그 직원과 이시원이를 데리고 온 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양손의 쥐인. 최측근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으니까 더 충성하는 네. 사람들 요 네. 개념이 있잖아요. 참. 근데 지금 그 본회의 열리면요. 이거 5월 2일 날 통과시킨다는 설 사실 그 날짜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2주간 있잖아요. 그래서 28일 날 이렇게 해서 2일 날 28일 날 이렇게 한 건데 뭐 국회의장 공고가 저 국회 정문에 붙어 있습니다. 5월 2일 날 한다고. 나 뭔가 제깍제깍 다가오는 뭐 어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직도 심각성 못 느끼나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그 지뢰바지 이런 게 있을 때 있잖아요. 대인저, 위험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대인저를 안 읽고 단거 이렇게 읽는 것 같아.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어차피 듣질 않으니까.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네. 대인저가 아니라 단거를 읽으니까. 자기는 정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지. 그 정도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려고 자식 군대 보냈잖아. 그 국방의 의무로 그 정도 희생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본인은 갔나요? 구조적인 인명 경지 풍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운영되는데 그 정도 희생은 따라도 된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왜 그거 정도 조작을 못해? 왜 그거 문서 회수 못해?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 네. 확증 편향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확증 편향이 진짜 심한 거 그러면은 같고. 저 이번에 통과는 되는데 거부권도 행사할 것 같고. 네. 그- 그런데 어.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반란표가 나올 수 있죠. 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서 이 최배용 특검을 예를 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벌써 이제 공개적으로 이거 처리해야 된다. 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의가 다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제의를 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란이 굉장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철규를 지금 원내대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윤재옥 원내대표 휘하에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가지고 이거 막자 이렇게 됐는데 실행력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실행력이 담보된 체제로 다시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이철규 의원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까지 막을까? 즉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공유된 정보 이거 안 막으면 안 된다. 이거 안 막으면은 이시원 다음은 바로 비서실장이거나 이시원 다음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공유된 정보와 공유된 공포심. 그래서 과도하게 방어 메커니즘,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통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 뇌피셜 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범철 공천 주고 그 임종득. 봉화에 네. 임종득 주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거 줄 테니까 조용히 있어. 이것도 입틀막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뭔가 하나 있잖아요. 결정적인 뭐 양심 고백이라든가 이게 나오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 태명대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에다가 근데 이게 뭐냐면 도주 대사에다가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여러 기간 동안 속일 수는 없거든.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확증 편향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붕괴 직전, 몰락 직전에 있는 감정 독재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볼 것만 보고 막 하다가 이제 망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감정 독재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심리 상태가. 그렇게 되면 더 틀어맞고 더 폭압적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는 반드시 뭔가 튕겨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전 단계가 아닐까? 지금 언론을 자꾸 쥐어짜는 것도 왠지 그런 심리 상태가 있는 것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 사건 아닌 사건을 어떻게 네. 보면 제 말이 돌아가시고 이런 게 별 사건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네. 운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요거를 막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키워놓은 거예요 지금. 네, 사건이 더 정권의 명운이 걸린 상황까지 가버렸고 거짓말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면 저는 윤석열을 임기 중단시켜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더 빗발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시그널도 그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박종철 열사 사건이요. 2단계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아 그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가 이것을 은폐 조작했네. 이것이 이제 명동성당에서 5.18 때 김승훈 신부가 폭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월 항쟁의 불꽃이 점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은폐, 축소, 조작했다라면 그게 더 폭발력이 큰 거거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 보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전문 용어로 뽀롱이 나는 순간 근데 걷잡을 수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기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청와대에 5년 저도 있어보고 저 국정원도 한 4년 이상 있어본 경험에 비춰보면은 최초 지시자의 VIP가 연루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를 투입을 했는데 못 막아. 또 뒤에도 못 막아. 그럼 갈수록 화가 나고 맞습니다. 이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 것의 핵심은 최초 지시자가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그분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허물어지는 순간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10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 이제 이어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박선원 당선자께 긴급 질문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결재했던 것을 뒤집지 않습니까? 예. 국방부 장관에게 그런 것을 만약에 국방장이 시켰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 추정이 됩니까? 그거는 최소한 비서실장이거나 안보실장이죠. 그렇지 않고 최소한, 네. 장관 같은 장관급이거든요. 안보실장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같은 장관급인데 대개 보면 같은 장관급 실장이라도 비서실장이 더 세죠. 그러니까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김태호에게 보고를 했겠는가?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자 그렇다면 2차 긴급 질문. 비서실장이 만약에 했다라고 치면 네. 스스로의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또 지시를 받았을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비서실장은 자기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거기까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얘기하자고. 그러니까요. 그 최근에 해병대 사령관을 유임시켰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인사를 땡겨서 했다. 임기가 끝나가면 해병대 본부에서 뭔가 이 어떤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해병대 사령관을 유임시키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종섭 도주대사랑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 잠이 하나도 안 오는 상황일 텐데 불안불안하죠. 결국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 때 민주당이 그냥 여론의 표현대로 하면 폭주할 명분을 줘버렸어요. 맞습니다. 받았어야 돼요. 근데 제 보기에는 거기서 제일 약한 고리가 누구냐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고 봅니다. 공수처에서는 다시 소환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어요. 근데 법무관리관인데 국방부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을 좀 맡김으로써 조금 더 공명정대할 거다. 여성들이 법 집행할 때 조금 더 공명정대한 측면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조금 그 지금 이거 남자들 들으면 좀 이렇게 네, 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여성 외교장관과 여성 국방장관이 전쟁을 덜 일으킨다는 경험적인 연구도 사실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있어요. 아니, 저도 청착을 이거는 입증된 덜 아니, 받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카버링을 할게요. 예,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얘기하는 돌아가셨는데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어머니가 좀 더 옳더라고. 아니 원래 인류 진화학적으로요. 네. 가장 진화한 동물이 여성이에요. 최초 방송보다. 발언이 확실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여성 정치인이 남성 정치인에 비해서는 청탁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문화 자체가 아, 근데 이제 네. 오늘 방송 직전에 보도 하나 나온 게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제 네. 한낮이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야 거예요. 돼요. 네. 그러면 이종섭이 이제 네. 그 위에 뭐 임성근일 수도 있고 이종섭 위에 거기 가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시원 뭐 이렇게 가겠죠. 야 재밌어지네요. 재밌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의 어떤 또는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어쨌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시점에 지금 전국이 아마 시간이 지나서는 굉장히 회자되는 바로 그 지점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점에 이시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지추가 주목이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 유재현은 나는 공수처 가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분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0시가 넘었으므로 자 호야 62TV님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아니 근데 이 시간에 지금 동접이 13,000명인데 네. 정말요? 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꼭 그걸 인증을 아니 남겨요. 제가 아마 영수회담 직후여서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가 제 이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산소를 갔어요. 야 그리고 이제 면소재에 와서 밥을 먹었는데 새날 잘 보고 있다고. 야, 그 우리 동네 고향 마을까지 새날을 보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지금 뭐 99만 명이 넘었는데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5천만 명이잖아요. 50분의 1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어제 동거차도 갔다 나오다가 산악회 분들이 같이 탔어요 배에 80명이. 근데 뭐 다 이제 우리 전주 분들이래. 아이 거기서 새날을 또 보고 있다고 나한테 막 하는 거야.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30초씩 네. 마지막 인사하시고 이제 집으로 가세요. 네, 네. 아, 네. 제가 새날에 처음에 혁신이 하면서 출연했을 때 이 분하님께서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조금 들고요. 하여튼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역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 예. 저는 새날이 새로운 날을 열자라는 뜻인 줄 알았더니 새가 날아든다라는 뜻이랍니다. 많은 구독자를 바라는 푸나님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평을 동지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초심을 결코 잃지 않고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수정 좀 해드리면 원래 새날이고요. 박근혜 정권 때 새날이라는 단어를 숨기려고 쓴 문장이에요. 여기. 아, 새가 새가 날아든다. 날아든다. 네. 자, 그다음 정충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한 잔. 제가 항상 사인을 항상 하는 것이 늘 처음처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85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새날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고요. 세 분은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